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용입니다. 세미나지 시청실 오랜만에 왔어요. 이 방 안에만 해도 많은 브랜드가 있죠. MBL, 비에가, 일렉트로 컴파니, 그리고 저희 자주 보는 아톨이나 와이어월드 같은 케이블들, 모두 이 오랜 동안 세미나지 이 패밀리 브랜드들이죠.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데 브랜드가 거의 안 바뀌어요. 이탈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루다 보면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브랜드의 이 보고인데, 오늘 볼 제품이 바로 피에가입니다. 피에가도 빈번히 피에가 자체를 리뷰할 때도 있지만 다른 앰플 리뷰할 때 종종 레퍼런스로 등장하는 그런 브랜드죠. 근데 오늘 볼 제품은 피에가 중에서도 좀 특별한 제품이에요. 이 스위스 토종 브랜드인 피에가도 라인업이 약 4개 정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액티브 라인업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는데, 맨 꼭대기 마스터 라인 소스, 그래서 MLS라고 부르는 라인업이 있어요. 거긴 제품이 딱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서열로 두 번째 마스터 라인 소스 2, MLS2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피에가 시리즈 중에서 넘버 2에 위치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마스터 라인 소스 라인업은 한 3, 4년 전 그때쯤부터 이 해외 전시회에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역대 피에가에서 만든 제품 중에 가장 좀 화려해 보인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키가 크기도 하고 이전에 없던 이 뒤쪽을 개방한 이게 좀 독특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이폴 방식으로 설계한 이전에는 없던 그런 라인업이고요. 이 플래그십인 마스터 라인 소스가 그냥 이름이 마스터 라인 소스인 걸로 짐작해 볼 때 원래는 그냥 그거 하나만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투바디로 만든, 그러니까 베이스 모듈과 일반 리본 모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근데 만들고 보니까 그걸 원바디로 합체한 그런 주니어 기들이 제작이 됐는데, 그게 마스터 라인 2, 마스터 라인 3 이렇게 삼형제가 됐고, 이제는 2세대 제너레이션 2라고 해서 젠 2로 신제품들이 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이 제품의 정식 이름이 MLS2 젠 2, 마스터 라인 2의 제너레이션 2, 2세대 제품, 그런 제품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LS2 아래쪽에 있는 이보다 하위 라인업과 그 제품들도 좀 더 이렇게 명쾌하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피에가는 스위스 브랜드인데, 피에가라는 회사가 스피커를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걸 알면 이 회사의 소리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80년대 중반에 쥐리히, 그러니까 이 독일 쪽이죠. 독일 쪽 스위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초기부터 이 방막 트위터, 방막으로 만든 진동판 개발에 몰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장인 두 형제죠. 이 그라이너 형제의 부친인 레오 그라이너가 이제 경영을 맡으면서 쿠르트 쇼이히라는 설계자, 이 엔지니어를 데려다가 그렇게 만든 회사예요. 근데 이 출신국인 스위스답게 비슷한 무렵에 미국의 일부 브랜드들이 시도했던 그 리본 트위터들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인피니트나 이제 마틴 로간 이런 회사들이 그런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한, 뭐 크고 작은 그런 방막 진동판을 사용한 그런 스피커들을 개발했는데, 일부 다른 금속 재질을 쓴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마그네판이나 아포지 같은 회사들은 조금 방향이 달랐고요. 이 피에가의 방식은 진동판 자체가 엄청나게 컸어요. 이게 자사에서 이건 LDR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리니어 드라이브 리본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피에가가 초기부터 명칭을 붙였던 이 LDR은 론지튜디널 리본 드라이버라고 해서 위도하고 경도가 있을 때 이 경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런 수직 배열로 그런 방막 진동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회사의 리본 트위터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게 동축 구조,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사이에 가운데 트위터를 두는 이런 중첩을 둔 그런 동축 구조라고도 하는, 이거는 피에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술력이 쌓여져서 그렇게 완성이 된 피에가 고유의 방식이죠. 그게 높은 대역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낮은 대역은 이쪽을 그냥 당연하거나 평범한 걸로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피에가가 정작 많은 노력을 들인 부분은 LG와 같은 동축 구조의 그 멤브레인, 그런 진동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중역대 이하의 낮은 대역을 재생하는 일반 콘, 주로 스캔스픽제 유닛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콘도 이 방막 진동판하고 똑같은 속도로 시청자한테 도달하게 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대역을 내는 진동판에 대한 연구도 꽤 오랜 동안 파고 들어가서 그 속도를 맞추는 데 성공을 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게 약 40년간 진화한 현재 보고 있는 피에가 스피커의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 있는 마스터 라인 소스, 다른 라인업들하고 근본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틀린 게
뒤쪽이 개방돼 있잖아요. 그거는 피해가가 좀 더 사실적인 실제 현장의 음원에 접근한 그런 방식으로 선택한 그 다이폴 방식이라는 그런 원리를 구현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폴 방식이라는 게 양극 스피커 많이 달아보신 오디오 파일 중에 보면 그 소위 정전형 스피커 같은 앞뒤 구분이 없는 스피커를 써보신 분들은 이 다이폴 방식이라는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있는데, 현장음은 이 앞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뒤로 스피커 뒤쪽으로 나오는 음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게 모든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이런 의식적인 과제였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뒤쪽에 이제 높은 대역이든 아래 대역이든 유닛을 부착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를 다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입체 음향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피해가의 방식은 이 뒷면을 개방해서 물론 앞면하고 다른 비율로 뒤쪽으로 방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음원의 느낌에 가깝게 그렇게 새로 완성된 디자인, 거기에 기술이나 디자인에 더 투자된 그런 플래그십 라인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구조를 보면 일단 정면은 이 위에 이 리본 트위터가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더블 우퍼가 되어 있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위쪽을 라인 소스 드라이버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래는 하나하나가 미드레인지 이상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로 구성이 되는, 그래서 이거 피해가에서 이걸 라인 소스 드라이버라고 부르는데, 이게 총 4개가 있어요. 똑같은 대역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전체는 미드레인지고 가운데 트위터가 지나가는 그런 구조로 된 4개를 수직 4칸을 부착한 그런 라인 소스 드라이버 4개, 그 다음에 아래쪽 2개가 8.6인치 더블 우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더블 우퍼의 재질도 역시 알루미늄입니다. 같은 재질로 만들어서 음색 자체도 일치시키는 그런 소재를 선택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아래쪽 2개 유닛도 방막 알루미늄 리본하고 똑같은 속도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꽤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우퍼의 이름이 UHQD라고 부릅니다. 울트라 하이 퀄리티 드라이버라는 얘기예요. 말은 단순한데 특급 품질의 베이스 유닛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쪽의 상황이고, 뒤쪽을 보면 아래서부터 보면 이 2개랑 같은 사이즈로 뒤쪽에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안쪽에서 압축된 진동을 그대로 방사하는 그런 패시브 우퍼가 똑같이 2개. 그 다음에 이 라인 소스 드라이버가 4개에 해당하는 뒤쪽은 이런 음향 렌즈를 두어서 마치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듯이 그런 음향 렌즈, 그 어쿠스틱 렌즈, 이세 보면 총 12개로 돼 있어요. 위아래는 지지를 하고 있고, 그 안쪽 10개가 이렇게 좌우로 대칭이 된,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밋밋하게 막혀 있는 그런 구조에 비해서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꽤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조각을 라멜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조각이라는 의미의 라멜리, 위아래 하나씩을 둔 그 안쪽에 열상으로 구성이 된 그런 어쿠스틱 렌즈 구조를 뒤쪽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앞쪽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라인 소스 드라이버의 뒤로 울리는, 이 낮은 대역의 더블 우퍼는 뒤쪽에 패시브 라디에이터로 이렇게 울림을 만들지만, 위쪽은 뒤를 개방해서 그래서 안쪽에서 울린 소리가 뒤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게 위아래를 서로 다른 구조로 전하고 후를 양극으로 만든 이런 구조로 스피커를 만들어 생기는 그런 효과가 몇 가지가 있는데, 피해가가 지향했던, 피해가가 이런 디자인을 만들면서 지향했던 그런 효과는 일단은 입체감이죠. 뒤를 이렇게 트여놓는다고 입체감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닌데, 계산을 했겠죠. 앞에는 4칸을 만들어서 앞으로 방사한 에너지의 대략 몇 프로를 뒤쪽으로 내보낼 건지, 앞하고 뒤의 비율을 얼만큼 둬야 이 시청자가 입체감을 느끼는지, 현장음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만들어낸 그 비율만큼을 뒤로 방사하겠죠. 그래서 그런 입체감이 생기고, 아래 하위 시리즈들하고는 좀 급이 다른 견고한 바디로 만들어서 이 스피커는 뒷벽에 조금 붙여도 공지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원래 피해가 제품들이 일반 인클로저, 뒤쪽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이런 구조 인클로저에서는 자체 안에 내부에서 공지를 없애는 그런 구조와 기술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벽에 붙여서 듣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뒷면을 개방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피해가의 다른 인클로저와 크게 다르지 않게 개방을 하고도 뒷벽과 옆벽 가까운데 붙여 써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한 것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하지만 물론 벽에서 많이 띄는 게 어쿠스틱적으로 좀 더 우수한, 좀 더 입체감을 살려 듣기에는 당연히 우세하겠죠. 그렇게 제작을 해서 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피해가의 최신의 이
코엑스, 이 동축 리본 트위터, 이 LDR 방식의 트위터는 50kHz까지 대역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얇은 방막으로 빠른 동작을 하게 만든 그런 아주 얇고 가벼운 막이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런 류의 스피커들 중에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대역도 50kHz까지 굉장히 높은 대역을 재생한다는 게 장점이고요. 아래 대역도 많이 내려갑니다. 20Hz부터 시작을 해요. 꽤 광대역을 재생하는 그런 대역을 갖춘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는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할 얘기들도 많지만 전체 피해가에서 넘버 2에 있는 제품을 설명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음악을 들어봐야죠. 그렇게 해서 뒤를 개방한 MLS2 2세대 버전의 소리는 어떤지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Señor, ten piedad de nosotros.
일단 시청을 하려고 이제 여러 음악을 들어봤는데 녹음을 3곡 정도 하려고 보니까 이 앞에 이 전에 없던 이걸 안 들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JR 트랜스로터, 샘에너지의 아주 거장 브랜드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뚜루비언까지는 제가 시청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아르투스 FMD죠. 이 위에 이제 플래그십인 메트로폴리스 FMD도 있지만 이 아르투스 FMD로 LP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마지막 한 곡은 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은 이 LP로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MLS2 제너레이션 2 이 제품은 다른 라인업, 제가 예전까지 들었던 그 피에가의 다른 라인업, 뭐 코엑스나 프리미엄 이런 하위 라인업하고 차이를 훌쩍 두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오는데 일단 이 라인 소스 드라이버, 트위터 미드레인지 이런 동축 구조의 리본 드라이버가 4개씩이나 수직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전체 스피커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유닛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굉장히 투명한 사운드, 그건 이제 해상도가 어떻고 맑고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그냥 허공에서 소리가 떨리는 그런 느낌이지 어디서 이제 구조물에서 통으로 울려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이게 의식이 되지 않는, 종종 이런 소리를 만들려고 이제 정전형이나 이런 판넬형 그런 스피커들을 제작하는 건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실제음에 훨씬 가까운 소리더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런 스피커들인데 알루미늄 방막을 이용한 그 피해가의 방식은 조금 더 사실적이라는 느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든 유닛들이 흔한 표현으로 심화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동을 잘게 떨긴 하는데 이게 크게 떨려면 좀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뒤에 보이스 코일과 자석을 얼마나 큰 자성을 두게 하느냐, 그래야 이게 앞뒤 진폭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피에가가 이 ML 시리즈를 만들면서 쓴 방식은 그 얇은 호일 안쪽에 홈을 파서 거기에 보이스 코일을 다 하나씩 접착을 시킨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오드밈 자석을 쓰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얇게 떨리는 소리의 단점은 충분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거고, 에너지가 충분히 나오면 그런 미세한 표현을 못하는 건데 MLS2는 역대 피에가가 만든 스피커 중에서도 그렇고 제가 들어본 이런 방막 진동판을 가진 그런 중고의 유닛 중에서도 가장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게 그렇게 소리를 내는 그런 유닛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처음에 들어본 메르세데스 소사의 미사 크리올라, 이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은 도입부의 그 큰 북, 그랑카사라고 하죠. 그 음을 내는 이 아래쪽 베이스 8.6인치의 이 유닛이 그 소리를 대부분 내지만 사실은 중역대 이상에서도 그 떨림이 있는데 그게 입구 없구의 차이는 실제 앞에서 북을 치고 있구나 아니면 이건 오디오적 소리구나, 이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경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MLS2로 들어본 이 그랑카사의 떨림은 상당히 뒤쪽에서 들립니다. 저 뒷벽보다 더 뒤에서 느껴지는, 스테이징이 크고 뎁스가 깊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공간의 원래 사이즈를 넘어서는 그런 스테이징이 나오는데 지금 MLS2의 소리가 그렇습니다. 스테이징이 굉장히 커요. 뒷면을 개방한 이 다이펄 방식 구조로 만든 그런 스테이징이 실제 음원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재현시키는데 그게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무대 자체를 굉장히 크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다른 모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아주 홀로그래픽한 스테이징을 보여줘서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악기 중에 기타 연주가 굉장히 리얼했어요. 기타 연주도 피아노 못지않게 재생음의 그 하모닉스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타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시스템들은 많지만 실제 소리에 가깝게 들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이 MLS2에서 들리는 그 바하 프렐루드는 실제 사이즈, 기타도 실제 사이즈고 사람이 실제 사이즈의 크기로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느낌에 매우 가까운 스테이징. 저희가 종종 이런 소리를 내려고 그 박스형 스피커, 그것도 새로 나온 신기술로 무장한 그런 스피커들을 놓고 다양한 시도를 해봅니다. 공간 속에 배치도 해보고 앰프도 바꿔보고 케이블도 다 바꿔서, 그리고 별의별 받침대부터 뒤쪽에 이런 그런 어쿠스틱 디퓨저나 하여튼 그런 튜닝제를 사용해서 실제 음원에 입체감을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MLS2 같은 스피커는 그런 걸 그냥 거의 무시하고 그냥 자체 스피커 기술로, 디자인과 기술로 그냥 소리를 바로 구현해버리는 아주 명쾌하고도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스러운 소리는 아날로그로 들으니까
좀 더 심화됐어요. LP를 뭐 여기서 제가 들고 와서 여기 턴테이블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건 제가 와서 알았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제가 녹음할 음반을 몇 개 들고 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LP 중에 샘에너지는 또 음반 소스가 되게 풍부하니까 그렇게 들어본 곡 중에 역시 피아노 소리가 가장 좋았는데, 흔치 않지만 유진 이스토민이 연주한 그 모차르트 피아노 쪽 21번, 저희가 아는 이제 뭐 구울다나 이런 명연들에 비해서는 스테이징이 상당히 독특해요. 약간 좁기도 하고, 그런 중에 또 왼손하고 오른손의 또 음량의 크기가 좀, 왼손이 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독특한 구성인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아노 소리가 대단히 리얼하게 들리는 거는 역시 현장에 가까운, 현장에서 바로 듣는 그런 피아노의 사이즈, 그리고 피아노의 울림의 반경, 이런 게 저희가 익숙해 들었던 다른 곡들하고 다른 이 녹음에서도 이건 실제 현장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게 디지털이 아닌 또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드레인지, 이 중역대에서의 그 하모닉스가, 이 녹음 자체는 굉장히 단정하고 실제 음원에 굉장히 가깝게 그런 녹음인데, 중역대에서 이 하모닉스가 아주 듬뿍 쏟아집니다. 굉장히 풍요롭고, 녹음 자체 해상도는 높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음의 배열들이 굉장히 풍요롭고 아주 여유로운, 그리고 실제 음원에 가까운 아주 느긋한 그런 게 느껴져서 독특하기도 했지만, 스피커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좋은 소리였습니다. 피에가의 스피커 저도 빈번하게 아주 자주 마주치고 버전별로 상당히 자주 들어본 편인데, 역시 그 플래그십은 뭐가 다르다는 생각을 이 서열 2위인 MLS2 2세대 제품, MLS2 Gen2, MLS2 G2를 들어보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듣는 동안 매우 탐이 나는 그런 스피커였는데, 잠깐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샘에너지가 요새 뭐 아낌없이, 전부터도 종종 그런 행사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긴 하지만, 이 스피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할인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그걸 공개해도 되냐 그랬더니 좀 망설이시더니, 가격은 오픈시키지 말고 샘에너지와 상담을 해라. 이 스피커 가격을 참고로 알려드리면 사실은 1억대, 1억을 전후한 그런 가격대 제품입니다. 근데 제품 가격이 제가 살짝 듣기로는 놀라운 가격을 얘기하셨으니까, 피에가 스피커의 어떤 진수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 이 아직 MLS를 안 들어본 그런 분이라던가, 혹은 나는 그런, 지금 이 영상에서 당신이 설명한 그런 소리의 스피커를 찾고 있었어, 그런 분들은 이 스피커를 한번 일단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제가 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저보다 좀 더 많은 감동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디오적인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과 이런 실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양쪽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소리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피에가의 이 MLS2 제너레이션 2 이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제품들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지만 피에가의 소리 자체 품질은 굉장히 우수합니다만, 이 제품에 오니까 역시 또 다른 피에가 소리하고는 또 격이 다른,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소리를 들려줘서 오늘 들은 이 소리가 한동안 귓전에 아른거릴 것 같은데, 이 디자인 자체도 그래요. 정면의 모습도 그렇지만 옆에서 본 모습이, 그게 또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 스위스인의 만듦새 있죠. 아주 반듯하고 정교한 만듦새에 아주 반듯한 그런 디자인. 근데 그게 뒤를 풀어놨단 말이에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실물을 보시면 굉장히 또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피에가의 서열 2위 MLS2 Gen2 이 제품 얘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